혈압약 먹으면서 이 음식도 드셨나요?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혈압약 드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밥을 드시면서 혹은 식후에 꼬박꼬박 챙겨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혈압약을 드신 그 아침 식탁 위에 무엇이 올라와 있었습니까? 혹시 자몽 주스 한 잔은 없었습니까? 바나나 한두 개는 없었습니까? 어젯밤에 마신 술 한 잔은 없었습니까? 이 질문들이 왜 중요한지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 식탁만큼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어쩌면 의사 선생님도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풀어드릴 겁니다. 약과 음식의 관계,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방송은 귀 기울여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이웃도 가족도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본인도 혈압약을 드시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분들이 혈압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진료실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기가 어렵고 약국에서도 복약 지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몽입니다. 자몽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상큼하고 싱싱하고 비타민이 풍부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건강 과일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자몽 주스를 갈아 드시거나 자몽을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파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니어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뒤로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자몽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한번 멈추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어렵다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몽 안에 있는 특별한 화학물질이라고요.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효소가 억제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약이 몸 안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 속에 쌓인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은 약을 먹으면 일정한 속도로 분해하고 배출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용량은 바로 이분의 속도를 계산해서 정해진 겁니다. 하루 하나를 먹으면 딱 적당한 농도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자몽이 이분의 효소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먹었는데도 두 알, 세 알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약이 몸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는 거니까요.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한 혈압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칼슘 통로 차단제 계열의 약입니다. 암로디핀, 펠로디핀, 니페디핀, 니카르디핀 같은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약 봉투나 약통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이 중에 해당하는 약이 있다면 자몽과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몽으로 인해 혈압약의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뚝 떨어집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어지럼증이 오고 심한 경우 앞이 캄캄해지면서 실신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어지럼증으로 인한 낙상 사고가 매우 위험합니다.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되거나 머리를 다치면 그것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몽의 이 억제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에 자몽 주스 한 잔을 마시고 약을 먹었는데
그날은 별 증상이 없었다고 해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몽의 성분이 우리 몸에서 사라지기까지는 무려 24시간에서 72시간, 즉 하루에서 사흘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자몽을 드셨어도 오늘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몽과 비슷한 과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위티, 포멜로, 세빌 오렌지라는 품종도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오렌지나 귤, 레몬은 이 성분이 없거나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자몽과 그 친척 과일들만 특별히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몽을 먹어왔는데 왜 별 문제가 없었냐고요. 사실 이것이 더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은 별 증상 없이 지내다가 어떤 날 갑자기 증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의 기능이 약해지면 같은 양의 자몽을 드셔도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드시는 약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자몽이 안전한지 여부를 담당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단 5분의 확인이 나중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칼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자몽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시금치, 고구마, 감자, 아보카도.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웰빙 식품들이지요. 그런데 특정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음식들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줄여서 AC 억제제라고도 하고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줄여서 ARB라고도 하는 계열의 혈압약들이 있습니다. 이 계열의 약들은 신장에서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약을 드시면 몸 안에 칼륨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맞습니다. 하지만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즉 고칼륨 혈증이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면서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바나나를 하루에 2개, 3개씩 드시고 시금치 무침도 자주 드시고 토마토도 열심히 챙겨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의 칼륨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이유는 고칼륨 혈증의 초기 증상이 매우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피로감, 근육 약화,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증상이라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심장에 영향이 미칠 때까지 모르고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칼륨 보충제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요즘 건강식품 시장에 칼륨 보충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다리 경련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뒤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1개, 토마토 1~2개를 드시는 것 자체가 당장 위험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고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칼륨 농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권유하신다면 귀찮더라도 꼭 받으십시오. 그 검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소금과 나트륨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소금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음식에 나트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나트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침에 김치찌개 드셨습니까? 김치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무려 2000에서 3000mg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니까 아침 한 끼만으로 이미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점심에 된장찌개 한 그릇, 저녁에 국물 요리 한 그릇, 중간에 소시지나 햄 반찬 하나. 어느새 하루에 섭취한 나트륨이 권장량의 몇 배를 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는 특히 나트륨이 많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장류에도 나트륨이 상당히 들어있고 젓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1500mg 이상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드시면서 혈압약을 아무리 성실히 드셔도 혈압이 잘 안 잡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몸 안의 여분의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시킴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그런데 짜게 드시면 이뇨제가 배출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는 셈이 됩니다. 약은 열심히 배출시키려 하는데 음식으로 계속 채워 넣는 상황인 거지요. 이러면 아무리 좋은 약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에서 나트륨의 가장 큰 공급원 중 하나가 바로 국물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2, 3주만 지나면 싱거운 음식에 점차 익숙해집니다. 둘째는 양념을 줄이되 다른 방법으로 풍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된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참기름이나 들깨가루, 깨소금으로 풍미를 보완하시면 나트륨은 줄이면서도 맛은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통조림, 즉석식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건강식품과 한약재입니다. 나트륨 이야기를 드렸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건강식품과 한약재 이야기입니다. 약이나 음식이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것들인데 왜 조심해야 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 챙겨 드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삼, 인삼, 당귀, 청공, 감초, 뽕잎, 버섯 추출물, 각종 약초차까지. 이런 것들이 식탁 위에 또는 냉장고 안에 한두 가지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감초입니다. 한방에서는 감초가 여러 약재를 조화롭게 해준다고 해서 예로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감초에 들어있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몸에서 나트륨을 잡아두고 칼륨을 배출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트륨과 칼륨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감초가 몸 안에서 그것을 거꾸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혈압약으로 혈압을 낮추려고 하는데 감초가 그것을 반대로 막는 셈이지요. 감초가 들어간 한방차, 감초 성분이 함유된 각종 건강음료, 그리고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감초를 첨가한 일부 식품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 이뇨제가 칼륨을 배출시키는 것에 더해 감초까지 칼륨 배출을 촉진하면 저칼륨 혈증, 즉 칼륨이 너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삼과 홍삼은 어떨까요? 인삼과 홍삼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합니다. 연구에 따라 혈압을 낮춘다는 결과도 있고 반대로 혈압을 높인다는 결과도 있어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고 특정 약물의 분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이나 홍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뒤에 드시기 바랍니다. 은행잎 추출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력 향상과 혈액순환 개선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스피린이나 혈전 방지 약물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약물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건강식품이나 한약재를 드시기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이 없는지 약사나 의사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이라도 혈압약과 함께 드실 때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5번째 이야기, 알코올과 카페인입니다. 건강식품 이야기를 드렸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어가시는 2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술과 커피입니다. 소량의 술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포도주 한 잔은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혈압이 있어도 소량의 음주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혈압에 매우 복잡한 영향을 미칩니다. 술을 마시는 당장에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몇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더구나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분들에게는 음주 자체가 혈압을 만성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혈압약의 종류에 따라 술과의 상호작용도 다릅니다. 베타 차단제를 드시는 분이 술을 마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이 술을 마시면 탈수가 심해지고 혈중 전해질 불균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를 드시는 분은 술로 인해 혈관 확장이 과도해져서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이 많은 안주거리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나트륨 이야기를 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술 한 잔에 짠 안주까지 더해지면 혈압에는 이중으로 나쁜 영향이 가게 됩니다. 이제 커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커피 한 잔을 드십니다. 혹은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로 카페인을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커피는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5-6잔 이상 드신다면 혈압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재시기 전에 커피나 차를 드시고 바로 재시면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재시기 적어도 30분 전부터는 카페인 음료를 삼가시고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시는 것이 정확한 수치를 얻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주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으라는 이야기인가? 너무 제한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말입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이야말로 삶의 큰 기쁨 중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몽을 좋아하시는 분이 만약 자몽과 상호작용이 없는 혈압약을 드신다면 자몽을 드셔도 됩니다. 바나나를 좋아하시는 분이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다면 하루에 1개 정도는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감초가 들어간 한방차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종류의 차로 대체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내가 드시는 약에 맞게 현명하게 먹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정보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본인의 약과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 의사,
담당 약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입니다. 약을 처방받으실 때 또는 다음 병원 방문 시에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선생님, 이 약을 먹으면서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자몽은 먹어도 되나요? 건강식품 중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이 질문 하나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반대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식탁이 너무 황량해지면 안 되니까요. 못 먹는 것만 이야기하면 의욕이 떨어지실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드실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나물을 무치실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조금 활용하시거나 두부를 구울 때 올리브유를 쓰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등 푸른 생선, 즉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생선 반찬을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이로 드시면 나트륨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압에 좋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혈압 관리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마늘을 드실 때 짠 양념과 함께 드시면 의미가 없으니 되도록 생마늘이나 구운 마늘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는 최근 혈압관리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어 혈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다만 비트는 색이 강하니 주스로 드실 때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길이나 현미 같은 통곡물은 혈압과 혈당 조절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를 섞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현미의 식감이 거칠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백미와 3대7 정도의 비율로 시작하셔서 점차 늘려가시면 적응이 됩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기여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씩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시중에 판매되는 견과류 중에는 소금으로 간을 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두부와 저지방 우유, 두유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이 혈관 건강을 돕고 혈압 조절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두부는 나트륨 없이도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두부 부침, 두부조림, 두부, 된장국 등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시되 간을 최대한 싱겁게 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혈압에 좋은 음식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을 줄이면서 도움이 되는 것을 늘려가면 식탁이 풍성해지면서 동시에 혈압도 더 잘 관리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제대로 재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가정에서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혈압계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재지 않으면 수치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방송에서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압은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화장실을 다녀오신 뒤 그리고 약을 드시기 전에 재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 재는 이유는 약을 드시기 전에 혈압이 실제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재시면 됩니다. 혈압을 재기 30분 전에는 운동, 흡연, 음주, 카페인 음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려서 수치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카페인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커피를 드신 뒤 바로 재시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재실 때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시고 팔은 심장 높이에 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등을 구부리면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기 전에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안정을 취하신 뒤에 재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같은 팔에서
같은 자세로 매번 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번에서 3번을 재서 평균값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간격을 두고 2-3번 측정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한 혈압 수치를 날짜와 시간과 함께 기록해 두시면 병원 방문 시 의사 선생님이 치료 경과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 관리는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처방받으면 이제 혈압은 약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약만 꼬박꼬박 드시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혈압 조절에 있어서 음식이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나트륨 섭취를 충분히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2자릿수 단위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식사 조절 하나만으로도 혈압약 한 알의 효과에 버금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혈압약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걷기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5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처음에는 10분씩 하루 3번으로 나누어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명상, 심호흡 연습, 취미 활동,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탁이 곧 2번째 약국입니다. 약국에서 받아온 약만큼이나 매일 드시는 음식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이야기가 많았으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몽은 특정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약의 농도를 과도하게 높여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은 특정 계열의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건강식품과 한약재, 특히 감초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혈압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무조건 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약과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담당 의사, 담당 약사 선생님과 충분히 소통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압은 조용한 병입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잘 다스릴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약을 성실히 드시는 것만큼이나 식탁에서 무엇을 드시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가 혈압 관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에 옮기신다면 그것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자몽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시는 약에서 자몽이 괜찮은지. 바나나가 냉장고에 가득하다면 오늘은 하나만 드시고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십시오. 국을 끓이실 때 소금을 조금 덜 넣어 보십시오. 한방차를 즐겨 드신다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혈압 수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들으신 내용을 가족이나 이웃 중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꼭 나눠주십시오. 이 정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질 때마다 어쩌면 누군가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 한 통, 이웃에게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매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